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재 서울대에서 이제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공연 뉴스만 보느라 좀 논문을 못 쓰고 있는 임명욱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 주제는 그 공산주의랑 이슬람인데 한국 우파가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를 제가 그리고 동시에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라서 졸지에 뭔가 극우의 대변자가 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칼럼이 좀 논란이 됐었을 때 이 행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행사에 누를 끼쳐버린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그 점이 있다면 심심찮은 그 사과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2030 남성에 대해서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결국에는 두 가지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려 법원을 때려 부쉈는데 법원까지 때려 부순 친구들이 과연 이 헌법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어떤 시민들이 화합하는 민주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문.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태 초기에는 다른 어떤 양상도 나타났죠. 그러니까 계엄군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병력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다 20대의 젊은 남성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 항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작전 진행을 방해하는 어떤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냥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좀 주체적으로 어떠한 이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그 민간인을 향한 혹은 헌법 질서를 향한 공격에는 가담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민주시민적인 모습도 이제 있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인가, 뭐 극우 2030 남성이 따로 있고, 아니면은 뭐 다수의 극우 2030 남성이 있고 소수의 뭐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남성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의문은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의도 시위, 당시 탄핵 시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나왔던 기사는 응원봉 군단으로 대표되는 어떤 청년 여성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제 관찰이 되었고, 청년 남성층은 전체 인구 집단, 다른 인구 집단과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적은 수가 이제 그 여의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 이제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지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단순히 이제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제 이 유권자 집단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앞으로 같이 살아나가야 될 어떤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2020년대에 그냥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번에는 정치적인 어떤 양극화와 맞물려서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일단은 다른 얘기들을 또 하기 앞서서 극우라는 그 두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무엇을 극우라고 할 것이냐, 어떤 것을 극우라고 할 것이냐, 그리고 극우가 존재한다면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의 여러 이제 그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그 큰 어떤 주제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극우나 포퓰리즘 혹은 뭐 심지어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최악의 폭력적인 형태의 어떤 파시즘조차도 나타날 때는 어떠한 그 사회가 겪고 있는 증상들의 이제 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가 어떤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골마서 그게 정치 과정, 기존에 존재하는 정치 과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 극우든 극좌든 혹은 어떤 형태의 급진주의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그 배경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 모든 어떤 지금 한국 정치 지형상 그 유권자 집단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30 남성에서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이 도식입니다. 계엄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제 윤카라고 그들이 불러주는 그분을 지지하는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집단이 있고, 이제 반대로 가장 왼쪽에는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죠, 2030 남성에서는. 그리고 중간 집단으로서 이제 계엄령이나 이제 혹은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속적인 집권, 그러니까 통치는 이제 반대를 하지만 동시에 나는 민주당에는 역시 표를 줄 수가 없다, 내지는 이 사태에서 소극적이다,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하는 거는 역시 이것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가운데 집단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80% 고공행진을 하던 시절에는 이 집단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강력한 민주당 지지 그룹이었죠. 현재 2030 남성의 분포는 1980년대 후반생부터 2000년대 초반생까지인데
17년, 18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일단은 이제 90년대 중후반생들까지는 이제 지금 2039 남성의 분포에 들어가죠. 이 중 이제 90년대 초중반생, 제가 94년생인데 저까지는 확고한 민주당 지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 시위에 나왔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그 다음에 80% 지지에 또 상당한 어떤 힘을 보탰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2030 남성들이 가장 현재 강한 민주당 지지 그룹인 X세대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X세대의 경우 90년대 최초로 현대적인 어떤 소비 문화라는 것을 선진국을 통해서 들여와서 한국 사회에 퍼뜨렸고 온라인 공간을 처음으로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80년대생부터 90년대생까지는 일단 인터넷에 들어가면 X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문화와 도식들 위해서 이제 사고를 했고, 동시에 이제 여전히 90년대나 아니면은 90년대생들이 살았던 00년대나 10년대의 학교나 군대 같은 경우가 산업화 세대의 어떤 상식이 통용되는 권위주의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X세대의 탈권이나 개인주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많은 공감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인 민주당 의제에 전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공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탈권위가 있고, 두 번째로는 2010년대가 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 경제의 성장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점점 경쟁 압력이 심해지는데, 그 경쟁 압력을 해소해주겠다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복지국가론을 들고 와서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을, 정치적인 어떤 수혜를 입었죠. 그리고 남북화에 대한, 그러니까 남북화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탈권이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것이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어떤 판단하에 이러한 민주당의 의제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사실은 반민주당 성향의 청년 남성층이 등장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1987년, 그러니까 6공화국으로 만들어진 민주화 서사에 동감하지 않는 세대죠. 그래서 민주당의 서사나 의제, X세대의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의 헤게모니 등에 공감을 하지 않는 이들. 주로 이제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집회랑 2010년에 이제 천안함, 그리고 2011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고 하고, 이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은 민주당이 이제 자신들의 무능을 감성의 동원과 선동으로 감춰왔다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이 무렵에 이제 탄생한 것이 그 악명 높은 이제 일베죠. 이 일베가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일종의 우파 해방구로서 존재를 했었고, 당시 이제 X세대가 주류이던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한 어떤 전 사회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일으키면서 이제 탄압받던 소수의 포지션을 차지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반으로 영향력이 확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인터넷 포털이래. 트래픽 수 1위를 차지하는 DC사이드의 경우가 이제 일베가 이 DC사이드에서 파생된 사이트인데, 일베 문화가 역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되죠. 이 반민주당 정서 처음에는 소수였지만은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그 이후가 이어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2030 남성에게서 이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세 가지 현상들이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권 의제의 실패였습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 의제를 들어가면은 탈권위, 복지국가, 남북화였는데, 탈권위는 적폐청산이라든가 여러 어떤 업적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를테면은 경찰 행정의 문제라든가 혹은 과연 그러니까 탈권위가 지속적으로 됐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서구의 사례를 보자면은 6.8혁명 이후에 서유럽과 미국 양국에 걸쳐서 반동적인 어떤 보수주의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사회의 어떤 권위를 무작정 해체하면은 뭔가 혼란이 온다는 것을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식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런 점이 이제 2030 남성에게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복지국가로는 당시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부동산 정책 등이 어쨌든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도 이제 있었죠. 그리고 남북화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2030 남성을 확 충성스러운 지지 집단으로 끌고 가는 것에서 이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전통적인 자신들의 지지 집단인 4050 세대, 그러니까 민주화 세대와 X세대,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호남 지역과 그 다음에 수도권 경기도의 어떤 여러 이제 신도시들, 그리고 2030 여성의 이제 페미니스트 그룹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이제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 그룹과의 어떤 민주당의 제휴로서 문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어떠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권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각종 여성 단체나 혹은 제도나 이제 국가 관료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강력한 의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여초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어떤 당시에 이제 굉장한 문화 운동을 펼칩니다. 2016년, 7년, 8년, 9년, 4년간에 걸쳐서 이 문화 운동이 폭발을 했고 이 문화 운동에 대해서 많은 이제 청년 남성층이 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지 않고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해서 저 청년 여성층의 문화 운동에 대해서 갖는 불만을 왜 뭐랄까 들어주지 않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불신이 또 한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이제 중국과 지정학의 기환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국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에 있는 전승절 행사에 올라갔을 정도로 한중 관계가 최고의 이제 밀월기였고 한국 경제는 92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한중 수교 이후로는 중국 경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경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제 미국이 중국과 점점 지정학적으로 갈등을 빚기 점점 시작하고 시진핑 정권은 반대로 미국에 우리가 맞서겠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한령이 발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중 갈등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중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까지 이제 반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화해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이제 군대를 통해서 주로 안보 의식을 키워온 남성층 집단에서 중국 앞으로 우리의 최대의 위협일 것 같은데 이대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해도 되나라는 어떤 그런 불만이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때 당시에 강력한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강력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정서가 반중 점서 나아가서 이제 혐중 정서입니다. 그 결과 이제 민주당은 친중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히트를 쳤죠. 이것이 뭐 실제이냐 혹은 가상이냐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이 뭔가 2030 남성들이 지정학이 귀환했는데 왜 이 지정학과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떤 더 강경한 태도, 국가 단결을 외치는 태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고 아직도 한반도 평화 같은 얘기를 하냐라는 어떤 불만이 이제 중국 경제의 무서운 성장과 한국과의 어떤 한국 경제로의 침식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버무려지면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불만이 이제 폭발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반민주당 2030 남성이 실제 2030 남성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정확한 사회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일단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50% 내지는 60% 정도의 경우가 이제 반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2030 반민주당 2030 남성이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굉장히 큰 보수 세력의 보수당의 큰 어떤 유권자 집단이 됐냐? 그렇게 됐지 않았다는 게 2024년 총선에서 드러났죠. 많은 수의 이제 청년 남성층이 국민의힘 지지를 거두거나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민주당을 찍거나 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새롭게 이제 유권자 집단을 수혈받아야 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어떤 손실이었죠. 왜냐면은 어쨌든 인구 비중이라든가 유권자 집단의 성격이라든가를 봤을 때 노인층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확장의 어떤 길로서 보였던 청년 남성층이 2022년에 잠깐 대통령 선거 때 찍어주고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실망했다고 우르르 이탈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현재 정치 위기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구권의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은 중도파 정치라는 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죠, 이미. 특히 이제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존의 어떤 정치 질서, 정치 경제 질서, 이것이 이제 뭔가 이제 이 청년 세대, 그리고 온라인 문화를 통해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세대의 어떤 마음을 잡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저는 여기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보자면은 우리가 87체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87체제를 뭐 제왕적 대통령제니 혹은 뭐 5년 단임제니 뭐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은 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87체제를 더 사회 문화적인 성격까지도 넓힐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는
어떤 정상적인 삶의 규범을 제시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육공화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79년까지 유신 체제까지 한국은 보수 세력, 뭐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어떤 정치 세력이 반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동원과 단결을 어떤 주장하는 그런 이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민중 중심의 사회혁명 혹은 뭐 대대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어떤 국민적인 동원을 이제 추구를 했습니다. 사실 87 체제라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러한 굉장히 강렬한 이념을 통한 국민동원 혹은 사회동원을 하지 말고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살아라. 개인적인 삶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추구를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탈정치 체제로서 이제 육공화국인 거죠. 그 체제의 정상적인 삶은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제 200만 채의 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표준적인 가족 형태를 이제 만들어줬죠. 나이 차면 취직해서 결혼하고 아파트 장만하고 차 사라가 이제 육공화국의 어떤 표준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중국에 수출을 해서 얻은 돈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국민 경제의 순환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육공화국 이후에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어떤 기본은 대기업이 중국에서 돈 벌어온 돈을 국가적으로 분배해서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식당도 가고 뭐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빈곤에서 그리고 이제 국가의 동원 그리고 폭력 아니면은 사회운동과 혁명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괜찮아 보이는 어떤 삶의 형태, 선진국과 매우 흡사한 삶의 형태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열렬히 이제 따랐던 것이 그동안의 육공화국의 역사였죠. 제가 이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그것이 지금 이제 점점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특히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뭐 국민의힘을 뭐 지지를 하거나 민주당을 지지를 하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광장에 뛰쳐나왔다는 것은 현재 제도권 정치가 그들의 불만을 대리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들이 느끼는 불만의 요체는 무엇일까 했을 때 이 87 체제의 삶, 그러니까 돈 벌어서 취직해서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자가용 사라라는 어떤 정상 가정을 꾸리라는 압력은 점점 큰데 어차피 이거 한국인이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인데 이것을 점점 현실적으로 M4 세대가 나왔을 때부터 헬조선론이 나왔던 2014년부터 이미 느끼고 있던 거죠. 근로소득으로는 자산 가치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좌절감.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의 어떤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파이를 경쟁해야 되는 같은 어떤 산업 가치를 둘러싸고 파이를 경쟁해야 된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을 향한 위협이 겹쳐졌을 때 그리고 북한의 어떤 지정학적인 핵무기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겹쳐졌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87 체제의 어떤 정상적인 삶이 외부적인 조건에서도 점점 달성이 어려워지고 내부적인 시스템 차원에서도 이것은 뭔가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이 모두 깔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이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소구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3정당도 물론 마찬가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 반민주당 성향의 2030 남성은 다시 여러 갈래로 파편화를 합니다. 여성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야당이면 결집이 잘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민주당에 결집이 돼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제 여당을 차지한 상태에서 이 태세가 느슨해진 어떤 2035 남성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수파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다수로 남아있는 파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파 등등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일부는 다시 여전히 민주당 지지로 남아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터졌죠. 갑작스럽게 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아마 청년층은 정치 무관심 층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2035 남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 주변도로 봤을 때, 대부분이 뭐 당시에 이제 11월까지만 우리가 이제 집중했던 이슈들을 보면은 무슨 그 명태균 씨 황금폰 이슈 같은 건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신문에 이런 사람 말이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제 뭐 하도 많이 떠들어대느라고 말만 나왔죠. 그러니까 24년 총선에서도 정치 무관심이 입증이 됐고 계속해서 정치라는 것이 지금 이 한계가 점점 노출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 그러니까 노태우 패러다임이라고 할 만한
국내적인 어떤 정상 과정 그리고 국제적으로 한국에게 조성된 우호적인 이 세계화 패러다임이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뭔가 가십 위주의 정치 그리고 비리 부패 혹은 뭐 국정농단 등의 이슈에 계속 집중하는 정치에 이제 염증을 느끼고 그냥 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죠. 그냥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으면은 뭐 설마 뭐 중국의 나라를 넘기지 않겠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우파적인 제 주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민주당 지지하는 경우에는 뭐 제 주변은 많이는 없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관심을 많이 보이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계엄령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갑자기 정치적인 사건들의 밀도가 굉장히 확 높아졌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뭐 헌법의 문제 혹은 뭐 헌법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헌법의 문제나 체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 체제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어떤 그런 인상들이 굉장히 이제 전 국민적으로 저는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 체제를 이 위기를 무엇이라 진단을 하는가? 그리고 이 체제의 자기가 진단한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인 여러 유권자 집단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2039 남성 중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50에서 60%를 차지하는 반민주당 정서가 강한 어떤 남성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패권 2016년에 탄핵을 통해서 등장한 2017년에 문재인 정부로 대변되는 민주당 패권이 또 재현될 것이라는 어떤 위기의식에 결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많은 경우에는 2017년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많은 수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 있었는데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탈민주당 내지는 반민주당화가 이미 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어떤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가 비상계엄 선포로 이제 민주당 패권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위기의식과 공포감으로 결집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칼럼에 썼던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더 활동적인 집단 가장 이제 그러니까 이 2039 남성의 스펙트럼을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고 가장 활동적인 집단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정을 하자면은 이제 DC 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 이제 모여서 계속해서 이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토론을 하고 누군가가 이제 우리 집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 집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이건 제가 직접 한남동 집회라든가 서부지법 집회 제가 폭동에 가담한 건 아니었고 그 전날 낮에만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머리가 이래가지고 또 의심을 받을 일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 광장에 나가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청년 보수층 혹은 반민주당 청년층이 노년층에 대한 정치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노년 비하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악명 높은 단어가 이제 틀딱인데 이 단어 자체가 일베에 있던 그 청년들이 만들어낸 노년 혐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노년층들은 아직도 박근혜 탄핵 그거 밀어 못 버리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 믿는 이상한 사람들. 왜 저러고 있나? 차라리 스마트하고 뭐 이런 미래적인 걸 해야지라고 대부분 이제 청년 남성층이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광장에서 만나보니까 그 노년층이 이제 대부분 그 굉장히 뭐랄까 제가 여기서 뭐 좀 과장된 표현을 그때 이제 칼럼에 썼었는데 여기선 좀 그냥 드라이하게 말하자면은 어떤 동정심을 자극한 거죠. 그 제가 이제 한남동 집회에서 봤을 때 막 굉장히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노인들이 육개장 사발면 아마 정광훈 그 사랑행제일교회 목사가 이제 제공하는 그 육개장 사발면 받겠다고 줄을 길게 서 있고 품 안에 태극기 이제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리엔탈리즘이랑도 비슷한 건데 이것을 어떤 혐오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왜 저러고 사나로 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굉장한 동정심과 정서적인 어떤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저분들은 저렇게 고생하면서 8년 동안 홀로 광장을 지킨 건가? 이런 간증문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 내가 그동안 이 노인들이 막 이렇게 태극기 집회 나가는 거 내가 정말 비이성적인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분들 덕분에 보수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노년층의 어떤 정서적인 무장 해제를 하고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항복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관찰한 바였는데요. 그러니까 22년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준석 의원을 날리면이 또 시대 정신이니까 날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갈등을 빚을 때 계속 나타난 노청 갈등이 봉합이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세대포 이론이 22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청년들이 앞으로는 나라를 이끌어야 되니까 노인들이 따라와 주십시오가 이제 당초의 세대포 이론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급진화된 2030 남성층에서 벌어진 세대포 이론은 노년층이 발전시켜온 세계관을 청년들이 흡수한 형태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화되면서 현체제를 거부하는. 그래서 이제 노년층에서 8년 동안 발전시킨 게 뭐냐? 부정선거라든가 뭐 중국 관련한 어떤 여러 이제 그런 정서들이 이제 이걸 쭉 흡수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2주에서 3주 정도 만에 이 세계관 변화가 다 끝난 거죠. 동시에 이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 직후에 당선인 신분으로 집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로 대표되는 어떤 정서, 우익 포퓰리즘이라는 정서와 너무나 맞닥뜨린 거고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특히 우파에서 더욱더 강하게 의지하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이제 맞이한 이런 대변화를 보면서 엄청난 고무, 국제정치적인 고무를 이제 일으킨 거죠. 물론 이게 2030 청년 남성의 전부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진화된 사람들은 다수일지 소수일지 우리가 이거 당연히 소수겠죠. 수적으로는 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명확한 이제 사령부 조직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 이제 굉장히 세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전체는 아니다. 여전히 여론조사를 보면은 탄핵 찬성이 일단 다수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3분 구도에서 탄핵 반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으면은 탄핵은 찬성하고 민주당을 비토하는 그룹이 아마 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후의 사건 전개에 따라서 이 셋의 비중이 계속 요동을 치겠죠. 탄핵을 찬성하고 민주당 비토하는 층이 아마 그러니까 이제 중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할 때 과연 이제 중도가 이 포지션을 쥐고 정치적인 기획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확 쏠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이거는 보수 못하겠다. 나 민주당 지지할래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이 셋의 비중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어떤 집단이 이 세 집단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지, 이 세 집단은 또 청년 남성이라는 인구적 특성, 세대적 특성, 성별적 특성과 맞물려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추측을 많이 할 뿐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현 체제를 향한 회의감이 이제 굉장히 사실 그건 남성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관찰이 되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면 민주당이 가장 청년 남성층에게는 불신을 받냐? 청년 남성층이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현 체제를 상징하는 정당인 거고 청년 여성층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현 체제를 상징하는 정당인 거겠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공과를 공정히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메시지를 조금 바꾸거나 혹은 다르게 얘기하거나 혹은 더 강화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거를 얘기한 바가 있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중도 확장론, 중도 보수론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현 체제의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체제라는 게 육구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무슨 유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까 말한 노태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87년 체제의 어떤 정상적인 우리가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들.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세계화해서 교역을 하고 한국은 중국 시장의 성장에 기대면은 굉장히 쉽게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가 있었고 그 과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로소득을 저축해 가지고 대출 LTV 얼마 받아 가지고 아파트 사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는 불가능해지고 있는 혹은 소수만 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양당이 다 이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제 급진화되는 거죠. 그냥 때려 부숴. 그냥 이 원인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은 빨갱이에 있다, 중국에 있다, 화교에 있다, 아니면은 페미니스트에 있다, 이런 어떤 단순화된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타격하는 정치에 이제 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흘러가면 위험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현 체제가 기능 부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 증상을 우리가 잘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서사랑 액션 플랜, 어떻게 그럼 그 서사를 바탕으로 국가를 개조할 것인가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좌우나 계엄 탄핵, 물론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정권 누가 차지할 것인지 혹은 탄핵이 지금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너머를 얘기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너머의 문제를 지금의 이 계엄 탄핵 혹은 다음 대선과 연계를 시켜서 제공을 해야지 어떤 청년층에게 어필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가장 사실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역시 트럼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트럼프가 국내적인 차원에서 이 문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냐, 혹은 여러 정체성이냐, 혹은 어떤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전통이냐 같은 것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일론 머스크랑 이제 피터 틸 사단이라고 하죠. 그 트럼프에 붙은 실리콘밸리 출신의 이제 국가 개조 사단이 또 있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기능 부전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민주주의라든가 혹은 연방정부 제도를 효율화할 것인가, 뜯어 고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논의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지역에서 지금 미국의 일극 패권 대신에 다극적인 어떤 질서가 등장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한국에서 청년 얘기를 하면은 청년 정책을 뭘 만들어야 돼요라고 하는데, 사실 청년들이 우리는 청년 정책이 이거기 때문에 찍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청년들도 다 외교 문제 생각할 줄 알고, 국가 시스템 문제 생각할 줄 알고, 노동시장 문제 생각할 줄 알고, 문화 정체성 문제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도 청년 남성층, 특히 이제 반민주당 정서가 있는 청년 남성층이 보기에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문화 문제도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좀 너무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런 민주당식의 어떤 조직 노동에 기반한 분배 정책 이런 거는 국가 경제의 효율이나 이 세계 시장에서의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이거는 작동 안 할 것 같다라는 어떤 의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이 의심들이나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그러면 다가가서 해소할 것인가 정도의 노력은 이제 필요하다. 그것을 제시하지 못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말 안 들어줘? 그러면은 이 빨갱이네 때려 부숴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냥 이제 내란 세력, 구구폭도라고만 해버리면은 문제가 있고, 또 2030 남성 전체가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나머지 2030 남성도 이 급진화된 어떤 세력에 더 이제 확장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급진화된 세력들이 이 정도 중에 일부는 이 정도면은 정치권이 우리 말을 좀 들어주네 하면서 체제에 좀 더 이제 뭐랄까 유화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정치 갈등이 좀 더 누그러지는, 좀 더 이제 제도로 수렴되는 어떤 우리가 결과를 또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드냐에 따라서 무수한 지금 가능성이 놓여 있고, 어떤 이 현 체제를 향한 폭력을 써석가면서 이 불신하고 타격하겠다는 진구 집단이 등장했다는 거는 이 위기의식이나 그들의 에너지를 모두 이제 활용해서 이것을 어떤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활용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정치개혁이라는 건 단순히 선거제도나 권력 구조를 넘어서 좀 더 이제 시대적이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